됐어요? 네. 자, 봅시다. 오늘 할게 주제 4번 삼국통일 이후 정치적 변화 프린트인데요. 주제 4번에 왼쪽 보시면은 통일신라 이야기가 쭉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발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랑 발해를 합쳐서 삼국통일 이후 흔히 남북국 시대라고도 불리죠. 그쵸? 이 시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몇 시간 안 남아서 빠듯하게 나가서 주제 5번도 오늘 조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주제 4번부터 보시면 사실 그 이전에 적혀있는 무열왕 문무왕 이거는 지난 시간 막바지에 조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열왕 이전 진덕여왕 때 삼국연합이 결성되었고 그 삼국연합 삼국이 아니죠. 나당연합이 결성됐고 나당연합군이 무열왕 때 백제를 그리고 문무왕 때 차례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문무왕 시기 때 삼국통일이 달성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추가로 적혀있는 부분은 바로 그 무열왕 옆에 있는 설명이겠죠. 무열왕 옆에 설명 보시면 무열왕부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무열왕은 진골 출신의 김춘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열왕 이전인 진덕여왕까지는 성벌 출신의 왕들이 왕위를 계승했더라면 무열왕부터는 그 계통이 살짝 단절되고 새로운 계통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김춘추이기 때문에 무열왕부터는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고요. 우리가 오늘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왕은 신문왕인데요. 신문왕 시기 때는 통일신라가 각종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근데 신문왕은 즉위 초반에 살짝 위기를 겪을 뻔했어. 왜 그랬냐면 장인어른이었던 김응돌이 반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문왕은 이 김응돌의 난을 즉위 초반에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로 들어있는 키워드들 있죠. 제가 대부분 다 빈칸을 뚫어놨을 텐데 여기 들어갈 키워드들은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살펴보면 중앙이라고 하는 건 중앙행정기구 통치체제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교육은 교육기관으로는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군사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 체계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었는지 토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중앙은 집사부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신라는 총 14개의 부가 존재했어요. 14부. 14부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인데요. 이 집사부는 국가 기밀이나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부서로서 집사부의 시중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중이라고 하면 장관격에 해당하는 직책 명칭이에요. 시중의 역할이 점점 강화됐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은 집사부 시중, 집사부 중시원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텐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도표 보시면 집사부 역할 써있으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왕이 만든 부서에 왕이 임명한 최고의 장관직인 시중의 역할이 강해져. 그럼 상대적으로 신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왕과 귀족이 함께 회의했었던 그 화백회의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왕권은 강해지니까 귀족들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역할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만든 부서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점점 갖추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 왼쪽에 굵은 글씨 보시면 전제 왕권의 강화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신문왕 시기부터 통일신라는 그냥 왕권이 아닌 훨씬 더 강한 전제 왕권의 형태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은 어떻게 나눴을까? 구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나눴어요. 이 구주에 담겨있는 의미는 옛 고구려 지역의 3개의 주, 옛 백제 지역의 3개의 주, 옛 신라 지역의 3개의 주, 총 그래서 333 이렇게 배치를 해서 민족 융합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통일신라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경주, 그치? 지금의 경주 지도에서 보면 뾰족 튀어나온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구주 이외에도 교통의 요지에다가 5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5개의 소경은 수도가 치우쳐져 있는 지리적 한계도 보완을 하고 각 지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방 보시면 그 밑에 제도 하나가 써있죠. 여기 들어갈 제도는 상수리 제도입니다. 자, 상수리 제도는 향리, 지방 향리의 자식을 중앙에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제도인데 아마 여러분들 고려시대 기인 제도랑도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향리의 자제를 왕이 중앙에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너가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자식이 멀쩡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가하면서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했던 방식이고요. 교육기관, 3월 모의고사에 요거 나왔었죠. 국학. 네, 맞았어요? 네. 틀렸어요? 깔끔하게 틀렸어요? 앞으로 맞으면 됩니다. 제가 안 가르쳤으니까 틀리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국학 꼭 기억해주세요.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군사제도 보겠습니다. 군사제도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때마다 중앙군이 뭐고 지방군이 뭐였어 라는 설명을 계속 할 거야. 그럼 중앙군은 뭔데? 수도? 중앙을 지키는 애들. 지방군이면 각 지방이 흩어져서 지방을 지키는 애들. 통일신라의 경우 구서당과 10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이 10점. 이 구서당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 심지어는 말갈인들까지 포섭을 해서 중앙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족 융합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10정은 어떻게 배치했길래 10정일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통일신라는 구주 9등분을 한 거거든요. 이상하니까 여러분들 지도도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을 9등분 했으니까 지방군을 배치할 때도 지방별로 한 부대씩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개의 정이어야만 해. 근데 너희의 지도를 보면 여기 국경지대에 맞닿아 있는 가장 넓은 거, 여기 명칭이 뭐야? 여기가 한주인데 이 한주는 영역적으로도 넓을 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국경선이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한 개의 정이 아닌 특별하게 2개의 정을 배치하게 돼. 그래서 10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설명에도 적혀있듯 구주에 각각 한 개의 정식을 배치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한 주에만 2개를 배치하게 되면서 총 10정의 지방군을 편성했었다. 그 밑에 토지제도를 보겠습니다. 토지제도 보시면 이때 말하는 토지는 관리들이 일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를 말해. 그래서 이전까지는 노급이라는 걸 지급했었는데 신문왕 때의 정책은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야. 노급과 관료전 모두 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일하는 대가로 지급을 했던 토지야. 그래서 둘 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관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노급은 그 땅에 딸려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었고 관료전의 경우는 노동력 수취는 절대적으로 금지됐었어. 그렇다면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 정책은 백성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정책이겠어? 나쁜 정책이겠어? 그치. 그 전까지 노동력을 수취당하다가 이제 왕이 그거 금지시켜준 거잖아. 근데 토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끌어다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제한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귀족들은 반발하는 정책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돼서 시행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당시 왕권이 어땠습니까? 강했으니까. 그렇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문하는 백성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 성덕왕으로 가볼게요. 혹시 화면에서 여기가 보이니? 네, 뭐예요? 여기다 쓸게. 근데 지하가 숙이고 있어요. 그래? 나 옆에다 쓸게. 자, 성도왕 때도 마찬가지로 왕권이 강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정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전은 백성들한테 지급한 토지인 거고 이거 두 개는 대상이 누구야? 관리들이야, 관리들.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럼 이 정전은 뭔지 개념 주제 5번에 써 있으니까 지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정전이란 황무지를 국가가 개간해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소유권을 인정해준 제도야. 그럼 백성들은 이거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성덕왕 때까지도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 말인 거지. 근데 그 다음 경덕왕 시기로 가게 되면 경덕왕은 즉위 초반에는 왕권이 강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초반에는 한화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었어. 한화 정책이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정책을 한화 정책이라고 해. 그래서 원래는 내가 여기다 시중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이것의 원래 명칭은 중시였어. 근데 이 중시를 시중이라고 바꿔치기 했던 게 이 한화 정책의 일환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는 중시라고 집사부의 장관격의 애를 이렇게 불렀었는데 중국과 똑같이 명칭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요때 요거를 시중으로 바꾸게 돼. 이전까지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백성들을 위한 거였고 귀족들도 강력한 왕권을 상대로 반발할 수가 없었던 건데 굳이 중국을 따라하면서까지 왕권을 높여야만 했을까? 뭐 등등 다양한 불만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경덕왕 때는 귀족들이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해. 그래서 귀족들이 얻어냈던 건 뭐냐? 기존에 있었던 관료전을 폐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노급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돼. 그래서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 그럼 귀족들의 권한이 세지고 백성들은 또 다시 힘들어지고 왕권은 추락하고 있으니 신라도 강력한 왕권은 통일신라도 강력한 왕권은 끝나고 이제 쇠락기로 접어들겠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그 밑에 있는 도표 보시면 맨 왼쪽에 통일신라 중앙행정기구라고 해서 맨 위에 왕명 출납과 기밀 사무를 관리했던 집사부가 있고 밑에 총 14개의 부서가 집사부 포함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세보니까 13칸이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칸인 이방부가 합쳐져서 써 있어서 그래요. 이방부가 원래 좌이방부, 우이방부 두 개인데 그게 합쳐진 겁니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질문할까봐. 14부가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도는 우리 같이 살펴봤었고 넘어가서 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여기다 써도 되겠죠? 발해는 모의고사에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도 다 풀리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이번에 노란색으로 쓸게요. 발해의 경우에는. 일단 발해 세운 사람이 대졸림을 모르는 화성고사라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출제되기보다는 발해가 이제 출제될 때는 고구려 유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국가를 만들었다. 요게 포인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장소가 어디였다? 동모산 인근이었다. 제가 노란색으로 적는 이 키워드들이 문제에서 아마 힌트로 제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발해의 주요 왕들은 무왕이나 문왕이나 선왕 이 정도인데요.
최근 10년 동안은 선왕만 나왔어요. 앞에 두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만 외우겠다라고 하면 이 선왕시기의 특징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무왕시기부터 같이 특징을 살펴보면 발해는 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다주적인 국가인 면모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무왕 때는 일단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왕 이름에 무자가 들어가면 좀 싸움을 할 것 같고 문자가 들어가면 좀 통치체제에 신경 썼을 것 같잖아. 실제로 맞아. 그래서 무왕은 영토를 넓히면서 전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당나라,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어. 자꾸 전쟁에서 땅을 빼앗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등주 지역을 공격한 일이 있었어. 여기에 파견됐던 인물이 장문유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 사료에 장문유라는 사람을 보내서 등주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문구가 보이시면 발해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왕은 여기저기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 또 주변의 작은 국가들, 예를 들면 돌궐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진출 방향에 따라서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 문왕 시기로 가게 되면 여전히 대흥이나 고력 같은 연호를 사용하면서 자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고 이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당나라 신라와 친선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전쟁 안 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교류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머무는 장소, 발해관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신라랑 교류하기 위한 길을 닦아내기도 했어. 그게 신라도야. 그리고 문왕시기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중앙통치체제인 삼성육부제를 정비했다는 거지. 그 다음 선왕 시기로 가게 되면 선왕이 사용했던 연호는 건흥이라는 연호입니다. 그리고 선왕은 말가를 복속하거나 아니면 요동지방으로 정복을 나서는 등 영토를 뒤이어서 활발하게 개척해 나가요. 그래서 이때 발해는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주변 국가에서도 발해를 동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의 별명이 해동성국이에요.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이 시절에 발해는 영역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영역을 바탕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나눠서 정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정비했냐면 그렇게 복잡해요. 5경, 15부, 62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키워드는 죽어도 외워야 돼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출제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복잡하지만 5경, 15부, 62주 자꾸 되뇌이시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도 왜 멸망을 했을까? 멸망 과정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배층 내부의 정치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민족이었던 이번엔 거란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발해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발해도 마찬가지로 통치체제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앙통치체제 이미 했죠. 삼성 육부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삼성 육부제는 얘들아 당나라의 삼성과 육부의 형태를 좀 본따왔어. 그래서 당나라를 모방했다라는 특징도 있는데 삼성과 육부의 개수나 형태만 따온 거지 그 명칭이나 실질적 운영 방식은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거든. 그래서 당나라의 모방 그리고 발해의 독자적인 운영이 좀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게 있고요. 지방행정구역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5경, 15부, 62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행정구역이 지도로 출제가 된다면 발해의 지도에는 얘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로 외울 때는 통으로 다 외우시고요. 지도를 보고 이게 발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는 오경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육기관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 있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다행히 우리가 고려시대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고려시대는 국자감이야. 홀리 시시죠, 그렇죠? 지금 고려시대 안 들어갈 때 확실하게 외워둡시다. 그러니까 군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출제될 확률이 없습니다. 중앙부는 10위였고요. 지방부는 있었는데 명칭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해가 만약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다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녔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는 유물이나 유적의 사진 자료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온돌이나 이불 병자상 비슷한 사진 2개를 준다거나 성곽의 형태가 비슷한 모양 2개를 준다거나 기와나 뭐 이런 문화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드러나는 사진 2장을 주면서 다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주제는 이런 식으로 물을 거야. 그러면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이 정답이야. 어렵진 않겠지, 그치?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말고 사료가 출제된다면 뭐가 출제될 수 있냐면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어. 국서는 국가가 보낸 편지를 국서라고 해. 발해가 일본에 편지를 보낼 때 발해의 국왕이 스스로를 발해왕이 아닌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고 있어. 요거는 아마 사료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어떤 사료에서 일본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고려 국왕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발해왕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의 왕이라고 인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답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고 밑에 발해의 중앙행정기구 보시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보이시나요? 그 세 개 묶어서 삼성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은 뭘까? 당나라의 것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삼성을 따온 건 맞지만 당나라랑 발해의 명칭이 완전히 다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끝에 보시면 충, 인, 의, 지, 예, 신부라고 해서 6개의 부가 있습니다. 이 6부도 마찬가지로 발해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했고 이 6부의 명칭 속에는 유교의 윤리 규범도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그 옆에 발해 지방행정구역 보시면 지도에서 지방행정구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5경, 15부, 62주 중에 5경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무역로에 발해관 찾으셨어요? 발해관. 그 다음에 신라도 찾았어요? 신라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신라도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발해관이나 신라도 모두 이때 문왕시기 때 친선관계로 돌입하면서 설치했었던 교류를 위한 장소이자 도로였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넘어가서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년도 문제 사실 안 배운 거라 정답 못 찾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기울임체 표시한 건 안 배워서 안 읽으려고 한 거니까 일단 자료 넘어가고 우리는 동그라미 1번, 2번, 5번 무슨 설명인지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22담로 어느 나라 무슨 왕? 백제? 무령왕. 그렇지. 5경, 15부, 62주는 발해. 그쵸, 맞아요. 원왕이에요. 선왕이에요. 선왕. 미안합니다. 그 다음 3번, 4번 안 배웠고 9주, 5소경 어느 나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18년도 문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맨 밑에 줄에 해동성국이 가장 큰 힌트겠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 발해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렇습니다. 그럼 얘들아 1번은 어느 나라야? 아닌데? 아닌데? 견한. 가야가 있을 때는 이미 남랑이 미천왕한테 먹힌 상황이야. 뭐 이해를 하다니.
애들이 멘탈이 터지는 구간이었는데 똑똑하고 왜 가야가 안 되고 변환이 정답인지는 공부하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연고는 그렇죠. 구역. 4번 안 배웠고 5번 평양천도 장수왕. 19년도 문제는 그냥 X 치세요. 뒤에 주제 5번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넣어버려가지고 뒤에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20년도 문제 첫 번째 줄에 오경 15부 네 번째 줄에 해동성곡 발해겠죠. 정답은 3번 그렇습니다. 그럼 2번 대가야를 병합한 건 신라의 진흥왕 그렇습니다. 좀 하네요.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 자, 21년도 문제. 이거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이 표 안에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고 국학을 설립했어. 그럼 가에 들어갈 거? 그렇죠. 5번입니다. 22년도 문제. 첫 번째 줄에 힌트가 가장 많죠. 고구려 유민들이 동모산 아래에 나라를 세웠다. 당연히 발해에 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왜 이거 외우라고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23년도 작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에 주요 관청으로 선조성, 정당성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중에 2개만 알려주는 굉장히 어려운 힌트를 넣어놨고요. 우리가 맨 밑에 5경 15부 62주는 외웠으니까 요거 보고 발해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주제 5번 앞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원래 이 교실은 이렇게 공사장 냄새가 심하게 나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네. 매캐한데? 나왔어요. 저희 건강이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어제부터 너무 심각했어요. 나 지금 코가 매워. 맞지? 학교 신고한다고요? 빨리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왼쪽에 있는 표 보이시죠? 자, 중앙제도, 지방제도, 사회, 신분제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귀족회의 명칭 보시면 우리가 배웠었던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중앙관서라고 해서 내평, 외평, 주부, 22부, 병부, 집사부를 비롯한 10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건 신라일 때는 통일 전이죠. 그냥 신라일 때는 병부, 집사부를 비롯한 10개의 부서였는데 이게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서 4개 정도가 추가됐겠다, 그치? 그래서 통일신라는 총 몇 부로 정착이 됐다고? 14부, 그렇지. 그래서 신라 때의 10부랑 통일신라의 14부랑 10개는 똑같이 겹쳐, 얘들아. 아시겠죠? 그 다음 수상입니다. 수상이라고 하는 건 장관직을 말해요. 가장 높은 직책이 누구였냐? 가장 윗대가리가 누구냐? 이 말인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6세기 귀족연립 정권 때 내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사명을 거느린 귀족들이 뽑아서 이 사람을 그렇지, 대대로. 근데 이 대대로가 나중에는 망리지라고도 불려서 가로치고 망리지라고 써놓은 거고 우리는 그냥 대대로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왼쪽 아래 도표 보시면 고구려의 관등제 맨 윗대가리에 누가 있어? 대대로가 있어. 보여? 거기에 위지 당서 한원이라는 글씨 찾았니? 그거는 출처, 책의 이름이야. 어떤 책에서 고구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고구려는 역사책마다 관등의 개수나 명칭이 다 다르게 기록이 남아있어. 그래서 위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서나 한원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12개, 14개 이렇게 조금씩 정비되어 나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맨 위에 대대로가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맨 윗대가리가 누구 같아요? 좌평인 것 같아요. 근데 좌평이 6명이었대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좌평을 뽑아야 돼. 걔를 뭐라고 불렀냐? 상좌평이라고 불렀어. 자, 신라는 맨 윗대가리가 이벌찬이라고 써있는데 이벌찬이 아니야. 그렇지, 상대등. 버풍왕 때 설치했던 상대등이 최고 관직이야. 그럼 얘는 왜 이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버풍왕 때문이야. 버풍왕이
요거 만든 게 버풍왕이잖아요, 그렇죠? 버풍왕이 자기가 두 번째 칸이었던 이찬 관등에 해당하는 철부라는 사람을 상대등에 임명하면서 버풍왕 때 이찬 관등에 있는 철부라는 사람을 상대등에 임명하면서 상대등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어. 그래서 삼국시대 배울 때 내가 상대등 설치가 버풍왕 때야 라고 말을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두 번째 등급 애 중에 한 명을 뽑아다가 상대등을 만들어 놓고 상대등의 이 관직표 안에는 없으니까 이 관등을 뛰어넘는 그 상위의 초월적인 개념으로 상대등을 박아놓은 거야. 요 이후로는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믿음직한 사람을 계속 상대등으로 뽑았거든. 그래서 신라만 그 관등책에 맨 위에 상대등이 적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누군가들 중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상대등으로 뽑아서 임명해 왔다. 그 다음 그 밑에 관등과 율령을 볼게요. 관등은 했고 율령은 한번 다시 봅시다.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했어요, 고구려는. 그래서 율령 반포가 소수리망인데 율령은 사실상 문서라고 보면 돼. 헌법 같은 문서야. 근데 그 문서 안에 관등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지. 통치 체제에 관한 문서가 율령이라고 보면 되는데 소수리망은 그때 율령을 반포해서 10개 정도의 관등 체계를 발표했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표를 아마 율령에다 상세히 작성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백제는 율령 반포가 언제다? 그 초반인 고이왕 때다.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해서 16관등제를 정비했었고요. 신라는 좀 늦었죠. 버풍왕 때 율령을 정비하면서 상대등도 설치하고 총 7개의 관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체계를 볼게요. 지방은 수도를 5부, 5부, 6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지방제도 중에서도 지방이요. 수도 말고 지방.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라는 건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5부로 또 나눴고요. 그보다 하위 단위로서 그 밑에 성이나 촌을 설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 주소 보면 학교 주소가 경기도, 화성, 시, 향남, 읍, 정진, 리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어가 점점 작은 행정구역을 의미하잖아.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조금 큰 단위, 좀 작은 단위. 그 다음 백제를 보시면 똑같이 5방인데 이번에는 방 아래에다가 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촌을 설치하면서 행정구역을 세분화시켰고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는 5부예요. 근데 그 밑에 군이나 현이나 촌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욕살, 방령, 군주의 경우에는 지방관의 명칭입니다. 그 지방 통째라고 보낸 관직. 마지막 신분제인데요. 신분제는 고구려 백제는 볼 게 없어요. 왜냐? 기록도 별로 없고요. 그냥 귀족, 평민, 노비, 적절히 있었을 것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신라죠.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이름의 신분제도가 존재했어요. 또 골품제가 시험 문제에도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자, 골품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총 4가지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위에가 상골, 두 번째가 진골, 그 밑에 6, 5, 4두품, 맨 밑에 3, 2, 1두품. 성골은 얘들아 왕족이야, 왕족. 그래서 그 표 안에 없는 거야. 얘네는 노력해서 승진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왕의 가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상위에 성골이 존재했고요. 근데 그 밑에 진골이 있죠. 진골은 그 표를 보시면 가장 위에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무열왕부터는 진골 출신에서 왕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고 관리로 오를 수 있는 계급임과 동시에 나중에는 왕족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애들이 진골이고요. 6두품, 5두품, 4두품은 관직 진출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진골과 달리 승진 상한선에 제한이 있었던 존재들이고요. 3두품, 2두품, 1두품은 위 표에 적혀있지 않죠. 왜냐면 관직 진출이 불가했던 귀족층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평민이랑 다를 게 뭐냐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민으로 취급받게 되는 애들이고요. 골품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몇 등급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복색, 관의 재질, 허리띠, 신발, 수레, 그릇, 결혼상대 등등 일상생활 깊숙이 제약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신라 표 보시면 백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기가 몇 번째 관등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옷의 색깔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백제나 신라는 관리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행색을 보고 대충 몇 등급 정도에 소속되어 있는 애였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될 만큼 굉장히 겉보기에도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수능 기출문제 빠르게 풀어볼까요? 다 풀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독서 상품과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른쪽 위에 통일신라 토지제도의 빈칸만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저는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것들이거든요. 신문왕 때 뭘 지급하고 관료전 뭘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성덕왕 때 백성들을 대상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정전의 개념 아까 말씀드린 거 옆에 적혀 있고요. 밑에 경덕왕 땐 귀족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노급이 부활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